제5회 국무회의입니다. 대통령께서 개선안과 함께 모두 말씀을 하시겠습니다. 제5회 국무회의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말부터 설 명절이 시작됩니다. 모든 관계부처는 국민들께서 편안하게 또 즐겁게 연휴를 보내실 수 있도록 안전대책을 철저하게 수립하고 또 위급한 상황에 대비해서 비상대응체계를 2중, 3중으로 철저하게 점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최근에 가축 전염병이 확산이 돼서 농가에 시름이 큽니다. 민족 대이동 시기인 만큼 방역 상황이 악화되지 않게 가축 방역기관과 해당 지자체의 역량을 최대한 투입해서 집중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1월은 통계 작성 이래 작성한 73년입니다. 통계를 작성한 73년 이래 상대 습도가 가장 낮은 건조한 날씨였다고 합니다. 산불 발생 가능성이 훨씬 높고 또 발생하면 진화하기도 어려운 상황입니다. 앞으로 이런 상황이 계속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산불 예방에 더 힘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도 혹시 입산하시거나 또 산 인근에서 소각 작업을 하거나 할 경우에 산불로 이어지지 않도록 각별히 신경 써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언제나 말씀드리지만 국민 안전에 관한 한 지나친 것이 모자람보다 100배 낫습니다. 철저하게 대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웬만하면 국회에 이제 이런 얘기 안 드리려고 했는데 좀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이 처한 상황은 과거의 평상시와 좀 다릅니다. 국제사회의 불안정성이 매우 높고 또 국가 간 경쟁이 질서까지 무너져 갈 정도로 치열합니다. 이런 상황에서는 국내의 단합과 또 개혁 조치가 매우 중요합니다. 국제 질서의 변화, 또 인공지능 같은 기술 진화 속도가 우리의 예측을 훨씬 넘어서고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달려도 다른 나라보다 더 빨리 달리지 않으면 바로 경쟁에서 뒤처지는 그런 엄중한 현실입니다. 현재와 같은 입법 속도로는 이런 국제사회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기가 매우 어렵습니다. 외국과의 통상협상 뒷받침, 또 행정규제 혁신, 대전환을 위한 동력 마련, 이런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대한민국 경쟁력 강화를 위한 각종 입법이 참으로 절실합니다. 여야를 떠나서 주권자 국민을 대리하는 공복으로서 하나된 힘을 발휘하는 국익우선 정치를 부탁드립니다. 특히 대외적 관계에서는 더욱 그렇습니다. 정부도 시급한 입법을 위해서 국회에 더 적극적으로 설득하고 부탁드리고, 제가 전에 노동부 장관께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데 현장에서 가서 빌더라도 입법을 좀 신속하게 할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다른 부처들도 각별히 유념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이후 회의는 국무총리께서 진행해 주시겠습니다. 네, 저도 간단히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여야 정당의 청년위원장과 정부가 함께 청년정책관계 장관회의를 열었습니다. 처음 있는 시도입니다. 이런 정책협치 시도를 다른 분야로도 넓혀 가겠습니다. 이번 국회에서 최대한 많은 법안들이 통과될 수 있도록 장관님들께서 적극 뛰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저도 여야 의원님들과 지도부를 만나서 노력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먼저 현안 토의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돌봄사업 국가 책임 강화 방안에 대해서
보건복지부 그거 하기 장관. 전에 몇 가지 간단한 얘기부터 먼저 좀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저 집값 관련된 보고가 있나요? 전에 했던 임차인 대책 그 얘기 있습니까? 대통령께 일단 보고는 올려드렸어요. 처음 서면으로 봤는데 오늘 그냥 이따가 필요하면 얘기하시죠. 네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거는 별도로 자료 준비는 안 하신. 네, 제가 구두로 되지 뭐 간단하지. 네, 그대로 말씀드릴게요. 몇 가지 중요한 결정만 하면 되니까요. 그럼 집값 얘기 좀 이따 하고. 이 민주주의라고 하는 게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가 간 경쟁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된 것 같습니다. 국가 구성원들의 역량을 최대한 발휘하게 하는 것은 자율성과 민주성이죠. 민주적 역량에 따라서 국가 경쟁력이 결판나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민주주의는 여러 영역에서 이제 현실화되긴 하지만 사실 국회가 아주 모범적인 공간이기도 합니다. 국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이죠. 그래서 국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들은 매우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그리고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하죠. 예를 들면 사람은 주어진 정보에 따라 판단하는 존재인데 가짜 정보가 주어지면 제대로 된 판단을 하기 어렵고 그게 결국은 주권자들의 주권 행사에 왜곡을 가져옵니다. 그래서 민주주의에서는 팩트가 중요해요. 그래서 물론 언론도 그런 측면에서 존중받죠. 정론직필하는 게 언론의 본질적 기능이고 그게 민주주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기 때문에 하여튼 제4부라고 입법행정사법에 의한 제4부라고 평가되기도 합니다. 인정받고 보호받고 또 그 점에 따른 혜택을 누리죠. 물론 그만큼의 책임도 져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제가 뭐 얘기를 길게 하는 이유는 이 국회에서 의사결정을 할 때 진실이 무엇이냐, 팩트가 뭐냐를 발굴하기 위한 각종 행위를 합니다. 예를 들면 뭐 청문회든 국정조사든 뭐 이런 활동을 하죠. 그런데 이게 최근에 제가 보니까 국회의 권위가 훼손될 만큼 명백한 거짓말을 하거나 아니 뭐 이유도 없이 출석을 안 해서 국회의 권위를 무시하거나 이런 게 너무 많은데 이거는 그게 뭐 여에 유리하든 야에 유리하든 그건 중요하지 않습니다. 국가의 핵심 기구로서의 헌정 질서를 구성하는 핵심 기구로서의 국회의 권위에 관한 문제죠. 국회 위증 고발 사건들이 너무 적체되고 있는 것 같은데 이 국회 위증 고발 사건에 대해서는 그게 진실인지 허위인지 정당한지 부당한지를 신속하게 가려줘야 이 국회가 국회로서의 역할을 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각별히 좀 챙겨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거는 뭐 별건 아닌데 제가 국무회의 방에 제가 올려놨던 건데 보통 교부세 산정 얘기 있잖아요. 행안부 장관께서 검토하셨어요? 예. 제가 저 답변을 올려드렸는데 그래? 예. 아직은 내가 못 본 것 같은데. 네네. 하여튼 이것도 이제 우리 국민 여러분께서 관심을 가질 만한 사안이라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이제 정부가 이제 세입부 국세 세입으로 들어온 것 중에 21점 몇 %인가요? 네, 19.24%. 19.24%를 떼 가지고 지방 정부에 이렇게 나눠 주는데 이거 보통 교부세라고 하죠. 이걸 어떤 기준에 따라서 어느 지방 정부에 얼마를 줄 거냐를 정리하는 기준이 있죠. 네, 그렇습니다. 근데 그게 너무 복잡해 가지고 알기가 어렵다. 결국은 복잡하다 보니까 자의라고 하는 게 마음대로 하는 그런 요소가 개입할 수가 있다. 그러니까 공정하지 못하다, 의심받는다. 그러니까 차라리 이걸 앞으로는 기준을 정확하게 입력을 해가지고
네. 기계에 맡겨라. 뭐 그런 주장이 있는 거예요. 네네. 뭐 일면 타당성이 있어서 공무원도 그거 계산하려면 머리 아플 거고 뭐 그게 권력이기도 하지만 이걸 자동화하는 게 어떻겠냐 그 말이었어요. 좀 어땠어요 검토 결과는? 예, 제가 검토한 결과 이제 문제 제기한 만큼 그렇게 불투명한 것은 아닙니다만 이제 방식이 좀 복잡하다 보니까 그리고 이제 결과만 공개가 되다 보니까 그런 의심을 그렇죠. 과정과 기준이 공개가 안 되고 있죠. 예, 그래서 그 시스템을 개선해서 미리 이 자신이 자기 지방 정부가 어느 정도의 교부세를 받을 수 있는지 미리 산정해 볼 수 있을 정도로 기준을 공개하고 그걸 엄정하게 직접 계산해 그대로. 볼 수 있고 그렇게 하면 될 것 같아요. 자기한테 온 게 정확하게 계산됐는지도 확인해 볼 수 있게 그렇게 시스템을 개선해 나가. 그렇게 해도 문제 없는 거죠. 예, 그렇습니다. 객관적 기준에 의한 거니까. 객관적 기준으로 해오고 있는데 이제 그러니까 공개가 안 되는 계산 과정이 있다 보니까 그런. 뭐든지 이 공개를 안 하니까 의심을 사는 거죠. 네네, 그렇습니다. 행정은 공개가 원칙이니까 예. 투명하게 공개하시고 가능하면 이제 그 주관적 평가 요소가 그거는 없죠. 없습니다. 다 객관적 요소죠. 네네. 그러면은 뭐 아예 기준도 공표하고 자동화해도 되겠네요. 네네. 예, 그렇게 하십시오. 예. 이걸 수십 년 동안 이 지적을 했는데도 지금까지 안 고쳐지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예. 이거 계산하려면 머리 아픈데 그 직원들 그거 하지 말고 딴 거 하라고 그러세요. 계산도 사실 컴퓨터로 하고 있는데요. 하고 있어요. 사스 통계 시스템으로 하는데. 그래요? 예. 그래 뭐 안 보여줄 이유가 없죠. 네네. 그 다음에 그 법무부에 이거 보셨는지 혹시 모르겠는데 지금 광역형 비자라고 하는 거를 지방 광역 정부에 주고 있죠. 지금 시범 사업 시작. 시범 사업으로 뭐 하고 있는 것 같더라고요. 울산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예, 그렇습니다. 제가 저번에 울산 타운홀 미팅 갔더니 그런데 제가 그때 들은 얘기로는 울산의 조선업 분야의 노동자를 구하기 어려워서 뭐 조선이 세계적 화랑이고 우리나라가 뭐 세계 1위의 뭐 엄청난 나라라고 하는데 조선 노동자를 못 구해가지고 심지어 정부도 아니고 지방 광역 정부에게 비자 발급권을 줘가지고 네네. 그래서 외국 노동자를 데려오게 해놨다. 그래서 결국은 울산 시장께서 그때 나오셨던데 그때 했는데 4,300명인가 뭐 4,000 몇백 명을 이제 들어왔다고 했고 예, 전체 인원이고요. 이제 들어온 게는 한 제가 알기로는 한 7,800명 정도 들어온 게 정확한 수준인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쨌든 그때 들은 얘기야 4,400명이라고 그러고 임금은 220만 원을 주고 있다고. 그래서 제가 그 얘기를 듣고 사실은 세부 내용을 몰랐는데 그게 외국인 노동자 220만 원 주고 채용을 해가지고 일을 하면 국내 노동자 일자리는 어떻게 되며 네네. 우리 입장에서 보면 그 최저임금을 주고 있는 것 같은데 네네. 그게 앞으로 조선산업 발전에 도움이 되냐 그 사람들이 계속 숙련공으로 성장해서 중간 기술자로 그 성장을 해야 그 생태계가 유지될 거 아니에요? 네네. 근데 이 사람들 해가지고 뭐 한 1년 일하다 가버리고 또 220만 원 주고 쓰다 가버리고 이게 문제가 있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내가 얼핏 들었는데 나중에 보니까 요 비자로 들어온 게 4,000명이 아니고 허용 인원이 400 몇십 명이었고 그러니까 팁을 그것만 준 거예요. 근데 그 중에 88명인가가 네, 이제 됐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 과연 바람직하냐 이게 고용 문제나 이런 거는 국가적 과제인데 예. 특정 지역에 그 비자 발급권을 줘가지고 그 지역에 필요한 노동자들 데려다 써라 이래버리면 국가적 통제 관리가 되겠냐 그 의심이 갑자기 들었어요. 네네. 예. 지금 당장 판단하기 어려우실 수 있는데 요거를 계속 유지할지 시범 사업이니까. 예, 시범 사업입니다. 평가도 얼른 해보고 과연 이게
정말 좀 유지를 할 필요가 있는지 좀 점검해서 다음에 보고를 한번 해주세요. 예, 그렇겠습니다. 여기에 임금 문제하고 지금 들어오는 게 전체 조선 노동자의 과거 20%였는데 지금 30%까지 안에서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채용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조선 산업 분야의 노동자를 30%나 외국인 노동자로 쓰고 있다고. 예, 현재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좀 20% 좀 낮추는 문제하고 임금이 최초에는 그 GNI의 80% 정도면 대개 한 3,500만 원 정도 내외였는데 줄여갖고 지금 최저임금으로 하다 보니까 지금 대통령님 말씀하신 것처럼 떨어졌고요. 그래서 요거에 최저임금이 아니라 지역별 그 생활임금 정도 수준은 돼야 되지 않겠냐라는 논의도 있는데 어쨌든 이게 국내 노동자들의 임금을 낮추는 그런 문제들도 있고요. 어쨌든 이 사람들이 최저임금 받아갖고서는 지역경제 활성화에 전혀 도움이 되지는 않습니다. 뭐 골방에서 있다가 그냥 최소한의 생존만 하고 나머지는 다 본국 송금하고. 이제 다만 과거에 산자부를 통해서 저희가 추천 들어오는 거하고 광역형 비자의 차이는 뭐냐면 광역형 비자는 지자체에서 현지하고 협의해갖고 현지에서 좀 양성을 합니다. 통합교육, 한국어 교육도 좀 시켜갖고 보내오는 거거든요. 네, 어쨌든 이건 면밀히 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그러십시오. 이게 우리 산업부 장관님 어디 계세요? 지금 마스가라는 이 뭐 해가지고 우리가 이제 조선 분야의 전 미국 진출도 어쩔 수 없이 하게 될 수도 있고, 그죠? 또 뭐 경제적 요인으로 따지더라도 우리가 조선 분야는 경쟁력이 높기 때문에 계속 성장 발전할 가능성이 높잖아, 그죠? 네. 실제로 경쟁력도 뛰어나다고 하고. 그런데 이제 산업부 장관님, 노동부 장관도 얘기 좀 들어보세요. 이게 우리가 이제 국가 정책으로 특정 산업 분야에 예를 들면 재정도 투자하고 외교력도 집중하고 뭐 어쨌든 막 국가 역량을 총동원해 가지고 키우잖아요.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조선 산업이란 말이에요. 조선 뭐 원자력도 그렇고 뭐 방위 산업도 그렇고 뭐 반도체든 뭐 첨단 기술 AI 다 그렇잖아요. 근데 어쨌든 거기에 뭐 국민들 세금을 투자하거나 어쨌든 국가 영향을 투자해 가지고 이제 성장을 시키는데 그 성장에 따른 결과물을 제가 선거 때도 이런 얘기를 자주 드렸습니다. 우리가 새로운 성장 영역을 발굴해내되 그 새로운 영역에서는 최소한 기회도 공평하게 성과물도 공평하게 좀 가지게 해서 이 양극화를 줄여나가겠다. 그래서 성장 발전과 양극화 완화, 그러니까 공평한 기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동전의 양면처럼 결합되어 있어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 조선 분야는 하나의 예인데 이런 식으로 이거 외국인 노동자 데려다가 막 최저임금으로 이렇게 국내 일자리 대체하고 그러면 지역 경제도 나빠진다고 막 항의하고 그래서 이 경쟁력을 가져가지고 그러면 이게 우리가 성장의 과실은 상층의 일부가 독식하고 나머지 밑에는 더 어려워지고 이렇게 되잖아요. 이러면 절대 안 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조선업이 하게 된 데는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중국과의 이 경쟁 때문에 굉장히 어려운 상황이어가지고, 근데 마침 이제 대통령께서 마스가를 하면서 새로운 돌파를 마련을 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조선업도 대기업 조선소뿐만 아니라 중소기업 조선소들 그리고 부품업체들 같이 대통령께서 계속 강조하셨던 게 생태계 말씀을 하셔서 생태계 관점에서 마스가 프로젝트도 진행을 해서 말씀하신 내용대로 뭐 일부 대기업만 어떤 이득을 보는 게 아니라 중소조선사들, 협력기업들 거기에 근무하는 노동자들까지 같이 어떤 혜택을 볼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방안을 마련하고 그 방향으로 가고 있고요. 지금 제 머릿속에서는 그 조선업의 그 외국인 노동자 30%까지는 안 되는 걸로 저는 생각해요. 내가 보기도 약간 그거는 의문이 들긴 해. 그렇게 많으면 이게 한번 확인해 보기로. 아니 30%까지 허용되게 돼 있습니다. 허용돼 있다. 예. 그러니까 여기도 400 몇십 명 허용했는데 88명만 실제 채용했다고 하더라고요. 하여튼 그건 그렇고 노동부도 그런 문제에 대해서 목소리를 높여야 된다 그 말이에요. 근데 지금 조선 분야도 보면 일부 기업에서는 어쨌든 하청업체, 계열업체들의 상생 조치도 좀 많이 하는 것 같고 또 임금도 하청업체하고 본사 채용업체 임금도 똑같이 많이 뭐 같이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런 기업도 있더군요. 예, 그래서 대통령님 1월 23일인가요? 울산 다녀가시고 난
뒤에 후속 조치로 저희들이 어제 울산에서 조선업 르네상스 함께 만드는 좋은 일자리라는 주제로 타운홀 미팅을 했습니다. 거기서 나왔던 이야기가 한때 사양 산업으로 불렸던 조선 산업이 이제 K조선이라고 세계를 이제 호령하고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 가지고 선박 수주가 지금 앞으로 10년간 특히 아까 중국과의 경쟁에서는 이미 벌크선이나 컨테이너선은 중국에서 가져가고 저희들은 LNG라든지 방산 이쪽으로 완전히 특화돼 가지고 앞으로 10년간은 뭐 호황이 올 것이라고 하는데 제가 드렸던 말씀은 도크에 배가 쌓인다고 또 수주가 10년간 됐다고 해서 그게 르네상스냐. 결국 정부가 앞장서서 이 새로운 시장을 개척했다면 그 효과는 지역으로 또 좋은 일자리로 환류되어야만 그것이야말로 진짜 호황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인데 지금 벌어지는 일들은 수주는 많이 되었는데 결국 AI와 외국인 노동자에만 의존해 가지고는 조선 산업의 미래가 없다. 이런 것으로 어제 많은 토론을 했습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거기서 제일 많이 나왔던 이야기가 결국 청년들이 선호하는 매력적인 일자리로 조선업을 발전시켜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원화청 간의 격차를 없애야 되고 또 외국인 노동자 같은 경우도 꼭 필요한 분야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지적하셨던 내용은 원청까지 지금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한다. 이거는 진짜 안 된다라는 이야기라서 앞으로 법무부하고도 잘 협의해가지고 E7, E9 이렇게 구분되어 있는데 E9은 노동부가 주관하고 있고 E7은 법무부가 주관하고 있는데 외국인 노동력에 대해서는 좀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 고민하겠습니다. 어쨌든 다른 부처들도 다 마찬가지인데 우리 사회의 가장 심각한 문제는 양극화잖아요. 이 우리가 가진 자원이라고 하는 게 한정적인데 이거를 한쪽에서는 감당하지 못할 만큼 많이 가져가 썩고 있고 한쪽에는 없어서 기회를 아예 누리지도 못하고 방치되고 이러면 그 사회가 가진 자원 기회가 효율적으로 제대로 다 못 쓰여지니까 당연히 저성장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럼 이 공평하게 기회를 나눠 갖는 게 우리가 뭐 사회주의 하자는 건 아니지만 상식적으로 제도적으로 가능한 범위 내에서는 그렇게 만들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기업이 발전하고 산업이 발전하면 거기에 종사하는 사람들도 동시에 또 중소기업도 동시에 혜택도 누리고 기회를 누려야 이게 활발하게 생태계가 만들어지잖아요. 그리고 지금은 전 세계적인 경향인데 이 수평적인 생태계가 아닌 수직적인 조직 구조로는 경쟁이 안 됩니다. 잠깐은 효율적일지 몰라도 길게 보면 창의성 부족으로 자발성과 창의성이 부족해서 경쟁에서 이길 수가 없어요. 지금 증명되고 있잖아요. 그래서 조선 분야뿐만 아니라 뭐 다른 분야도 다 마찬가지죠. 근데 특히 조선 분야가 이게 사이클이 호황 불황이 워낙 크다 보니까 이 고용 안정성 문제도 관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한번 고용을 하면 그냥 불황기에도 그냥 끌어안고 있어야 된다고 하니까 아예 안 쓰려고 그러고 다 비정규직하고 하청 주고 하청 업체도 이 불황 때문에 어떡하냐 그래 또 하청 주고 그래가지고 무슨 물량팀인가 뭐 이런 거 있죠. 물량팀. 그러니까 있을 때만 도급하는 이게 비정상 구조가 만들어져 있는데 이 노동자들 입장에서도 고용 안정성도 중요한데 전체적인 일자리의 질을 높이려면 사실은 고용 유연성에 대한 일종의 뭐 양보라면 좀 그렇고 거기에 대해서도 좀 뭔가 대안을 만들어내야 됩니다. 이게 지키겠다고 버티지만 사실은 점점 줄어들고 그러니까 아예 신규 고용은 다 그냥 하청 주거나 비정규로 하거나 이래버리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도 언젠가는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대타협이라든지 해야 되는데 지금 당장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방향은 그렇게 잡고 가야 된다. 네, 그래서 저희들이 어제 결론 아닌 결론으로는 조선업 르네상스를 정말로 실현하기 위해서는 노사정 또 지역 상공인 포함해가지고 사회적 대화를 통해서 정말로 어떻게 우리 조선 산업을 이렇게 낼 것인가. 대통령 말씀처럼 기업의 산업부 장관 말씀처럼 기업의 어려움은 지금은 호황이라고 하지만은 또 언제 이 수주 산업이기 때문에 또 급락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이 있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 부산, 울산, 동구든 거제든 우리 중공업, 우리 조선사라고 말할 수 있도록 평상시에 호황일 때 우리가 지역 경제에 기여했고 좋은 일자리를 만들었다고 하면 불황이 오더라도 아마 노동자들도 상인들도 우리 조선소 살리자고 나설 것이다.
자기 회사 망하게 하는 노조는 없기 때문에 그런 차원에서 거버넌스 형성이 중요하고 제일 중요한 건 신뢰 구축이 중요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물 들어올 때 노저라고 좋은 기회가 왔을 때 서로의 입장을 이해하면서 조선 산업을 우리 대한민국의 새로운 신성장 동력으로 만들기 위해서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하고 또 정부도 적극 지원할 것을 또 어제 말씀드렸습니다. 어쨌든 얘기가 많이 옆으로 새긴 했는데 하여튼 우리 사회의 중요한 해결해야 될 과제 중에 하나가 지키자고 하는 게 결국은 더 많이 잃는 결과가 오는 경우가 많아요. 대통령님, 조금 전에 사이클 관련 고용 안전성 말씀해 주셨는데요. 차체에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고용 유연성 이슈가 몇 번 말씀을 해 주셨는데 지금의 말씀하신 것처럼 기업 입장에서는 고용 관련된 이 경직성 이슈가 워낙 크다 보니까 맞습니다. 고용을 하고 싶어도 못하는 경우가 많아서 말이 대통령께서 하두를 꺼내셨으니까 저희 산업부하고 고용부가 안정성뿐만이 아니라 유연성에 관련해서 같이 가져야 기업들 입장에서 균형을 잡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쪽만 가기보다는 그렇게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도 얘기한 김에 한 번 더 하면 이게 사회적 대화위원회가 해야 될 제일 중요한 일인데 입장이 딱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노동자들 입장에서는 정규직 자리를 가진 사람 입장에서는 해고되면 죽음이다. 나가면 너무 춥다. 얼어 죽는다. 소위 사회 안전망이 너무 취약하고 다시 재취업 가능성도 없고 정규직과 비정규직 격차가 너무 크다 보니까 절벽 위에 서 있는 그런 느낌인 거죠. 악착같이 지키는데 물론 그 사람들은 지키겠죠. 근데 문제는 기업 입장에서는 저 한 번 정규직으로 뽑아놓으면 절대로 저거를 뭐 불황에서도 대응해서 내보내거나 안 되니까 다시는 안 뽑는다는 거예요. 정규직을. 기업 입장에서도 이해되는 바가 있잖아요. 노동자 입장에서 이해되는 바가 있잖아요. 그럼 이게 또 악순환이 계속되고 있는데 이거 어떻게 할 거냐. 결국 안전망이 가는 문제죠. 그래서 제가 계속 정규직이나 비정규직이나 보수가 오히려 비정규직이 더 많아야 된다. 다른 나라처럼. 그래야 그만두더라도 불안하지 않게. 그리고 뭐 실업을 하거나 이럴 경우 사회 안전망이 튼튼하다. 내가 해고되거나 아니면 직장을 고용 유연성 때문에 불안기에 그만두더라도 내가 살 길은 있다. 라고 믿어지는 거는 결국 안전망 확충이잖아요. 안전망 확충에 돈이 들잖아요. 그럼 결국 기업들이 부담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를 크게 보고 유연성도 양보하고 기업 입장에서 부담도 좀 늘리고 유연성을 확보하면 기업의 효율이 높아질 테니까 그럼 수입이 더 생기면 그중에 일부를 내놔야죠. 이게 크게 보고 이 대화를 해서 타협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신뢰가 없어. 아까 얘기한 대로 못 믿는 거죠. 혹시 뒤통수 치지 않을까, 배반다 하지 않을까, 이용만 해먹지 않을까. 우리 사회 대화가 부족해서 그러죠. 적대감이 너무 강해서 그냥 서로 의심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언젠가는 해결을 해야 되고 최대한 빨리 해야 되는데 그 부분도 산업부하고 사실 바로 당사자이기도 하죠. 관할 관점. 저하고 그 고용노동부 장관은 굉장히 특별한 신뢰 관계가 있습니다. 그 두 분이라도 일단 해야지. 잘해오고 있습니다. 네. 대통령, 저도 한 말씀. 비자관련 딱 한 가지 좀 부정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그 전체 조속 노동자의 30%가 아니고요. 그 과거 우리 한국 노동자들이 좀 기피했던 용접, 도장, 전기원 세 가지 분야입니다. 네. 거기에서만 지금 시범을 하고 그렇다고. 네, 네. 뭐 그렇게 할 수 있죠. 대통령님 저도 네, 한 말씀하십시오. 그 중소기업이 제일 복잡한 지역이지. 네, 그 사실은 이제 노동조합법에 가입해 있는 노동자들과 이 대기업과의 노사관계가 정리가 되면서 벌어진 문제가 굉장히 많은 조건들이 대기업에 다니는 사람들에게는 좋아졌지만 상대적으로 그걸로 인해 나온 이익의 부분들이 이 중소기업과 다른 부분에 가는 부분이 줄어든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까지의 노사정 관련된 부분에서도 되게 많은 부분 대기업 노조와 그 대기업들 간의 이 타결 그리고 그 사이에 중소기업들 관련자들이나 소상공인 관련된 부분들은 참여자의 숫자도 굉장히 적고 이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거나 여러 가지 단계에서 대기업과 대기업 노조 간의 결정들이 오히려 영향은 중소기업과 소상공인들에게 다 미치는데 여기에 대한 입장을 낼 수 있는 자리도 내용도 이 숫자도 없다라는 부분들이 저는 지금의 문제를 그렇죠. 되게 많이 가져왔다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이제 어떻게 이 유연화 관련된 얘기가 나올 때 이들의 참여도 좀 더 확대시킬 거냐라고 하는 부분도 저는 좀 같이 열어서 생각해야 된다고 봅니다. 한때는 물론 흘러간 과거에 뭐
유행가 같은 거긴 하지만 만국의 노동자여 단결하라 뭐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뭐 그거는 사실 이상에 관한 거고 문제는 대기업의 정규직 노조 예를 들면 여기는 이제 자기 입장이 중요하니까 근데 사실은 제3 하청업체 비정규직 아니면 실업자 여기에 대한 배려를 할 수가 없는 상황인 거죠. 이제 사실 노조의 조직 형태도 여기에 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요. 예를 들면 기업별 노조, 그렇습니다. 정규직 노조, 비정규직 노조, 사내 하청 따로 이런 것도 뭐 영향을 미치는. 그래서 결국 산업별 노조 하고 하는데, 네. 임금 교섭도 산업 단위로 이렇게 광범위하게 해줘야 사실 그 사회가 좀 뭐라 그럴까 정상화될 텐데 너무 하다 보면 너무 밤새야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그만해야 되겠 오늘은. 어쨌든 신뢰를 회복해서 아까 산업부 장관님하고도 머리를 맞대고 해서 제일 중요한 거는 제 느낌으로는 신뢰입니다. 기업은 기업대로 과거에 불황을 겪었던 어려움이 있는 거고 노조는 노조대로 공장 밖으로 쫓겨났다 보니까 네. 그걸 또 안 쫓겨내려고 하는 그런 것들이 있는데 새 정부 들어서 최소한 이런 신뢰를 회복하고 또 네. 우리 중기부 장관님 말씀하신 제가 어제 타운홀 미팅할 때 첫 번째로 모셨던 분이 지역 상인들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그 거버넌스에도 참여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뭐 오늘 여기서 계속 얘기할 수는 없는데 하여튼 제가 그 사회 발전 역량은 결국 그 사회의 민주 역량이 달려 있다. 민주주의 역량이 달려 있다고 하는 얘기가 사실 이런 것 때문이에요. 네, 모든 게 결국은 각각의 개인의 권리, 인권을 존중하고 합리성을 존중하고 공정하고 투명한 이게 다 민주주의 가치잖아요. 근데 이게 제대로 좀 작동하는 그런 나라를 만드는 게 우리한테 제일 중요한 과제인 것 같습니다. 이게 각계의 의제들은 나눠져 있지만 그래서 이거는 끊임없이 또 각 부처에서도 내부적 논의도 좀 하시고 지금 노사 경사노위 그것도 구성이 됐으니까 그 대화도 좀 잘 하시고 그렇게 하십시오.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붙여서 한 말씀을 드리면 제가 그 국무위원들께 막 시도 때도 없이 막 이런저런 거 막 던지잖아요. 그러니까 뭐 보시면 뭐 이런 것까지 싶을 수도 있어요. 뭐 이런 것까지 대통령이 뭐 얘기하나 이런 생각할 수 있는데 그 제가 나름의 이유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슨 뭐냐면 우리 사회에 이제 많은 부분들을 고쳐 나가야 되는데 비합리적인 요소가 많잖아요. 뭐 사회라고 하니까 그럴 수밖에 없죠. 얼마나 많이 고치느냐에 따라서 얼마나 많이 앞설 수 있냐가 결판 나는 것 같아요. 모든 공동체는 그런 문제가 쌓여 있죠. 적치돼 있죠. 쌓여 있죠. 그 소위 그런 게 많이 쌓인 걸 적폐라고 그러잖아요. 그 단어의 의미가 별로 안 좋아서 제가 그 말을 잘 안 쓰는데 이게 정말 켜켜이 쌓여 있는데 이게 큰 덩어리 한 개가 아닙니다. 먼지처럼 쌓여 있어요. 작은 게 막 먼지처럼 가득 수없이 많은 게 쌓여 있습니다. 우리는 개혁 조치라고 하면 뭐 큰 거 몇 개를 드러내면 될 것 같이 생각을 하는데 그렇게 큰 거로 뭉쳐 있지 않아요. 그런 거 별로 없어요. 그런 건 우리가 대체적으로 다 해결해 나가죠. 근데 정말 먼지처럼 자잘한 게 수없이 모든 많은 영역에 잔뜩 쌓여 있습니다. 그럼 이걸 한 개씩 언제 집어내냐? 그래도 집어내야죠. 그걸 안 집어내면 안 바뀌어요. 그리고 각 분야에 예를 들면 우리 한 부처에 그 환경부 또는 에너지부에도 수없이 많은 영역이 있잖아요. 수없이 많은 사람들이 있고 엄청난 많은 지역을 관할하는데 거기에 각 분야에 요만큼씩 쌓여있는 걸 합치면 엄청난 양인 거예요. 그럼 이걸 대체 어떻게 처리하냐. 그럼 대통령 혼자서 그걸 맨날 뭐 언론에 나는 거 댓글에 나오는 거 누가 뭐 메시지 보내는 거 이런 거 제가 눈 터지게 봐가지고 이것도 고쳐야지 저것도 고쳐야지 하지만 이렇게 해가지고는 다 드러낼 수는 없죠.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한테 그걸 보내드리는 이유는 여러분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렇게 하고 여러분도 그 실장 국장들한테 보내고 실장 국장들도 과장들한테 보내고 과장들은 저 동네 단체들한테 보내고 이렇게 전 공무원들이 100만 명이 다 진짜 진심을 다해서 하면 쉽게 빨리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게 사실 어려운 거죠. 엄청 부지런해야 되고
그럼 한 방에 뭐 혁명적으로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또 그건 너무 충격이 크고 출혈이 많아서 안 돼요. 충돌이 많아. 사회 갈등을 너무 많이 유발해요. 작은 거, 할 수 있는 거. 이거를 정말 손발이 안 보일 정도로 정말 시도 때도 없이 치열하게 해줘야 됩니다. 그래야 변화가 있죠. 그래서 제가 티끌모아 태산이라는 말을 되게 좋아하는 편인데, 빗방울이 모여서 바다가 된다. 이 개혁이라고 하는 것도 사회를 변화시키고 좋은 방향으로 이끌어가는 것도 자그마한 노력들이 무수히 쌓여서 가능한 거지, 그냥 뭐 획기적인 조치 한두 개 가지고 되는 게 아닙니다. 작은 거를 많이 하자. 요새 농림부 농협 이런 거 유통 개혁 막 엄청나게 일 많죠. 열심히 많이 다니시대요 보니까. 모든 부처 모든 공무원들이 또는 관련된 우리 국민들께서도 할 수 있는 일 범위 내에서 작은 거 정말 다음 세대를 위해서 우리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정말 열심히 해야 돼요. 이런 기회가 있을 때. 그리고 이게 제가 아침 내부 티타임 때 얘기한 건데, 예를 들면 우리가 있잖아요. 이렇게 그 놀이 장난감 있죠, 왜? 이렇게 휙 휘는 장난감이 이게 관절처럼 이렇게 휘는. 이렇게 휘잖아요. 원래는 이렇게 앞으로 가야 되는데, 이 조금씩 한 칸씩, 각 분야에서 한 칸씩 이렇게 해야 되면 결국 반대 방향으로 간다니까요. 이렇게 가야 되는데. 근데 결국은 사람들이 그러죠. 내가 관할하는 부분 요 한마디니까 한마디 미세한 차이예요. 아이고, 이게 뭐 크게 영향을 미치겠냐. 또 이 분야, 또 다음 분야. 여기 조금씩 각도, 나 결국 반대로 간다니까요. 작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완전히 그 사회 발전 방향을 반대로 끌고 가는 치명적인 문제점이라는 거예요. 작은 거, 우리 주변에 있는 사소한 거라고 보여지는 것들이. 사소한 게 아니다. 우리 부처청 장관님, 그다음 청장님들이 이거 꼭 신경 써주세요. 우리한테 주어진 시간이나 기회가 그리 많지 않아요. 그리고 나중에는 별로 해도 효과도 없어요. 지금 해야 돼, 지금. 제가 잠을 설치는 이유가 사실은 그런 거죠. 지금 하는 1시간하고 나중에 1시간은 가치가 또 달라요. 제가 대통령이 1시간을 5,160만 시간 이렇게 자꾸 얘기도 하지만, 그 시간의 가치도 임기 초에 있는 이 1시간하고 중반 후반에 있는 1시간의 가치가 완전히 다르다. 지금의 가치가 가장 크다. 좀 그 말씀을 꼭 드리고 싶었습니다. 다들 열심히 하고 계신데 주마 가편이라고 조금 더 잘하자, 그 말이에요. 네. 오늘 너무 말이 많았네, 이거. 죄송합니다. 제가 대통령님 여러 가지 하신 말씀 중에 좋은 말씀을 많이 비교적 들은 편인데, 오늘 티끌모아 태산 같은 개혁, 이거는 굉장히 와닿는 게 많고 평소에 하셨던 말씀의 어떤 일관된 맥락을 느끼는 것 같아서 다들 티끌을 잘 찾아내시기 바랍니다. 근데 경험적으로 그게 효과가 있는 게요. 제가 SNS 하잖아요. 한 명씩. 그게 엄청난 에너지로 모이는 거예요. 그 전에 제가 왜 이걸 새벽에 보내시나 한데, 그것도 꼭 외국 나가셔서 시차를 못 느끼니까 네. 제가 그걸 하고 있더라고. 제가 나가서 우리 부처에. 그러니까 저희가 다들 그렇게 선한 전염이 돼가지고 네. 아주 좋겠습니다. 오늘 오후에 지금 대정부 질문이 있어서 아마 장관님들 마음들이 조금 급하신 분들 몇 분 계실 것이기 때문에 지금 복지부 장관님, 교육부 장관님 순서대로 발제해 주셔야 되는데, 일단 저거부터 먼저 하죠. 간단하게. 집값 얘기부터. 어떻게 세입자 대책 어떻게 하기로 했어요? 예, 유예기간 문제를. 지난번 메모를 한번 해볼게요. 국무회에서 보고드린 것처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유예는 이번에 확실하게 5월 9일까지인데. 예, 대통령 아마는 없습니다. 이제. 아마 없어요? 아마 없습니다. 아마 없어졌네. 네, 없어졌어요. 그래서 지난번 보고드린 것처럼 기본적으로는 이제 5월 9일자 계약까지는 하셔야 됩니다. 좀 서둘러 주시기 바라고요. 지난번 제가 보고드릴 때는 이제 강남 3구하고 용산은 3개월
기간을 주는 걸로 했는데요. 일반적으로 이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4개월이라는 그런 국민들의 의견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합리적으로 지금 4개월로 하는 방안도 검토 중에 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4개월 그러니까 네. 원래 조정구역 먼저 네. 지정된 데는 5월 9일로부터 계약하면 5월 9일 날 계약하면 네. 잔금하고 등기는 4개월 이내에만 하면 된다. 네, 그렇게. 거기가 2번. 그다음 두 번째 그 이외 지역은 종전처럼 6개월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계약한 후에 6개월 안에 잔금 또는 등기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국민들께서 가장 관심이 높으신 게 집을 하나 내가 몇 채 들고 있는데 다 전세를 주고 있다. 내가 당장 못 들어갔는데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이런 국민들의 애로를 감안해서 그다음에 시장의 상황을 감안해서 그 임차인이 임대하는 기간 동안은 실거주 의무를 유예하고 그 임차 기간이 다만 끝나면은 반드시 실거주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해서 국민들의 걱정을 들어드릴까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모두 정리해서 네. 건물이 이제 주택이 세입자가 있을 경우에 세입자의 계약 기간 동안은 네. 세입자가 안 나가면 방법이 없으니 네. 그 합법적인 세입자의 계약 기간까지는 네. 실거주하지 않고도 그때까지 그 세입자 기간까지만 입주하면 된다. 네, 꼭 끝나고 나서만 입주하면 된다. 네. 그러니까 소위 그 짧은 기간에 일종의 뭐 갭 투자는 아니고 예. 하여튼 비거주해도 된다. 예. 국민들의 근데 어려움. 그것도 무제한도 임대 기간이 100년이다 이러면 아닙니다. 요즘은 임대기간 그거 남은 그 첫 번째 임대기간이고 연장까지 임대 계약을 난 5년 해놨다고 못 할 건데. 보통은 2년이니까. 그럼 그것도 한도를 정해요. 예, 2년으로 하겠습니다. 2년. 5월 9일로부터 2년 이내에만 네. 실제 입주하면 된다. 네네. 그럼 허가 조건도 이제 우리가 네. 지침을 내려서 바꿔주면 되는 네, 거죠. 그렇게 지침을 개정. 세 번째, 세입자가 있는 주택은 최대 2년 범위 내에서 5월 9일로부터 그 당해 계약의 만기까지 네. 계약 기간까지 입주하면 되는 조건으로 계약하면 된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시행령을 빨리 개정해서 이런 식으로 할 겁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확실하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가자. 대통령 함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부총리님 네. 아까 여기 의견 좀 말씀하십시오. 예, 세입자가 있는 경우에 예외적으로 허용하는 경우도 네. 부처 내 의견은 무주택자가 무주택자가 이렇게 살려고 할 경우만 허용하고 네, 그렇게 그것은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집을 그러면은 제가 이제 다주택자고 집을 팔게 되면은 이 사는 사람은 무주택자라야 됩니다. 왜냐 그러면은요. 이걸 만약에 확대하게 되면은 이거는 세 번째 얘기에 네. 대해서만 그죠? 그러니까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6개월 이내라면 아무 문제가 없고 네. 6개월 이내면 되는 거야. 잔금이 없고 네, 잔금 내고 네, 들어가는 맞습니다. 거니까 6개월 이내는 신경 쓸 거 없고 네. 또 4개월 6개월 상관없는데 그 이상으로 임대 기간이 남아 있는 물건의 경우에는 매수인은 무주택자인 경우에 임대 기간까지 2년 범위 내에서는 허용을 한다. 이렇게 하잔 말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아까 대통령님 말씀하신 5년 그거는 본인이 실제 내가 거기에 거주하겠다고 말하면은 임대차 보호법상 그거는 그냥 계약갱신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네. 2년으로 딱 한정해도 됩니다. 그러니까 네. 경제성장 최대 2년 범위 수석입니다. 내에서. 네. 저기 그 발표일로부터 2년으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5월 9일로부터 2년이 아니고 이 정책을 발표한 날부터 2년 이렇게 지금 그렇지. 것이 그때 새로 세를 주진 않으니까. 네, 그렇습니다. 지금 다시 세를 주고 하는 이런 거는 발표 언제 할 건데요? 발표 이번 주에. 이번 주에 네, 공식. 대통령. 그럼 이번 주로부터 2년 범위 내에서 네네. 세입자 문제는 네. 복잡하네. 이게 해당되는 사람만 이해하면 되고 이게 이제 중개업자들이 머리 아프시긴 하겠네요. 정확하게는 아마 이제 재정경제부에서 아마 자세하게 네, 정리를 해서 1안, 1사안, 2사안, 3사안. 네네. 대충 말씀대로 1, 2, 3, 4. 이 조정교육 조기 지정된 데는 5월 9일부터 4개월. 4개월. 이제 9월 9일까지 잔금 내면 된다. 근데 그 외에 지역은 조정 지역은 11월 9일까지로 하고 그 외에 세입자가 있는 경우는 발표일로부터 2년을 최대 범위로 해서 무주택자가 사서 그 기간 안에 들어가면 그것도 다 허가해 준다. 그렇게 되겠습니다.
그럼 됐고요. 네. 그다음에 이 얘기 나온 김에 이건 됐고 그러니까 매입 임대 등록된 주택, 다주택도 두 종류가 있잖아요. 그냥 내가 다주택인 경우하고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사업자 등록을 하고 하는 다주택하고 있는데 임대주택 등록을 하고 다주택인 경우에는 어쨌든 8년 임대해야 된다. 뭐 기간 제한도 있고 뭐 연 5% 제한도 있고 그 대신에 이제 취득세 깎아주고 종부세 그다음에 재산세 깎아줬고 양도세도 다주택 중과에서는 제외해줬다. 그죠?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좀 문제가 뭐 오피스텔이니 뭐 이런 연립주택 모르겠는데 수요가 많은 아파트의 경우는 이게 1, 2년 있는데 그 제도 자체가 그 8년이 지났어요. 의무 임대 기간이 지났어. 근데 일정 기간이 아니고 그것도 무제한으로 뭐 100년이고 1000년이고 또 중과도 안 하고 그럼 그때 샀던 사람은 300채, 500채 막 가진 사람도 많던데 그거는 양도세 중과 없이 뭐 한 20년 후에 팔아도 되고 뭐 이렇게 되잖아요. 네, 그렇게 현재는 되고. 그건 좀 문제가 있죠. 그것도 일정 임대가 종료되고 나서 일정한 기간 내에 팔아야지만 그 제한 기간을 정해야 될 것 같아요. 정하도록 하겠습니다. 적정한 기간을 정하고 그 후에는 일반 주택처럼 똑같이 그렇게 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여튼 예측 가능한 사회가 돼야 되는데 그다음에 정당한 노력을 한 사람들이 정당하게 보상받는 사회가 돼야 되는데 하여튼 이런 비정상적인 요소는 최대한 발굴을 해놓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제도 개선을 할 때 각 부처에서 좀 노력을 해달라고 하는 게 하여튼 곳곳에 조금씩 이런 요소들이 있어요. 비정상적이거나 아니면 부당하게 누구한테만 유리하거나 막 이런 것들을 다 좀 찾아내가지고 부처에서 할 수 있는 건 하고 안 되는 건 국무회의에 가져오시고 필요하면 입법으로라도 바꿔야죠. 그게 진짜 일이죠. 그래서 쉬운 일부터 먼저 하자. 쉽고 간단한 일부터 빨리 하자는 이유가 이런 것만 하자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각 분야에 이렇게 법률을 안 고치고 그냥 방침만 바꿔도 되는 일이 무수히 많아요. 그거를 뭐 이때까지도 열심히 했을 걸로 생각은 되는데 하여튼 다 좀 찾아내가지고 좀 모여서 브레인스토밍도 좀 하시고 의견들을 좀 들어서 또 그 이해관계자들 의견도 듣고 또는 뭐 시민단체든 아니면 우리 국민들 의견도 최대한 모아가지고 할 수 있는 작은 것부터 빨리빨리 고쳐나가도록 하십시오. 이제 자리도 좀 다 잡았잖아요. 그죠? 이런 것도 저도 이렇게 맨날 이거 고민해요. 이거 어떻게 하면 이거 맨날 그 찾아내는 게 일인데 여러분도 각 소관 분야에서는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예. 빨리빨리 진행합시다. 말이 너무 많았네. 잠깐만요. 이게 좀 주제가 많은데 어떻게 해야 될까 모르겠어요. 간략 복지부 장관님, 합시다. 교육부 장관님 일단 한번 시작해 보시죠. 네. 가급적 압축적으로 해주시기 바랍니다. 조금 진행해 보면서 시간 조정하겠습니다. 네. 어디부터 하는 거예요? 복지부 장. 네, 돌봄 사업 국가 책임 강화. 네, 복지부 장관입니다.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위한 국가 책임 돌봄 체계 구축에 대해 보고드리겠습니다. 돌봄은 국가의 역할이 필수적인 영역으로 어르신, 장애인, 환자, 영유아, 초등 5대 분야 돌봄에 대한 국가 책임을 강화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과 간병 부담 경감 방안을 보고드리겠습니다. 먼저 어르신, 장애인에 대한 지역사회 통합 돌봄입니다. 올해 3월 27일부터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 지원에 관한 법률이 시행되면서 지역사회 통합 돌봄을 전국에서 시행합니다. 주요 내용입니다. 대상자는 일상생활 유지가 어려운 6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을 지원하고 정신질환자로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시군구 통합돌봄 전담 조직과 읍면동 창구를 중심으로 통합조사 신청부터 조사 계획 수립, 서비스 연계까지 지방정부가 총괄하는 지역중심 전달 체계를 구축합니다. 재택의료, 장기요양, 일상돌봄 등 기존 제도를 통합 연계하고 퇴원 환자 집중 지원, 방문재활, 방문영양 등 신규 서비스와 지역 특화 돌봄 서비스를 더해서 제도의 빈틈을 보완하겠습니다.
서비스 기반이 취약한 농어촌, 도소지역에서는 공공의료기관과 사회서비스원 등 공공자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사는 지역에 따라 돌봄 수준이 차이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입니다. 통합돌봄 준비 상황입니다. 중앙정부는 예산, 조직인력, 정보시스템, 거버넌스 등 제도 기반을 마련하였습니다. 통합돌봄 예산을 914억 편성하였고 지방정부 전담 인력의 기준 인건비를 5,346명 배정하였으며 인건비 일부를 국비 지원할 예정입니다. 고령화율과 의료 취약지 여부를 고려해서 지역 서비스 확충 예산을 차등 지원할 계획입니다. 지방정부는 조례제정, 전담 조직 구성, 인력 배치 등 운영 기반을 갖추고 대상자 신청 발굴부터 서비스 연계까지 시범 운영을 통해 3월 본사업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인프라와 경험이 부족한 농어촌, 도소지역 등은 준비에 어려움을 겪고 있어 돌봄 보장을 위해 전담 인력을 확보하고 역량 격차를 줄이는 지원이 필요합니다. 행정안전부에는 지방정부가 배정된 기준 인건비를 차질 없이 정원에 반영하여 신속하게 선발 배치하도록 독려를 부탁드리고 이행 점검을 함께 해주실 것을 요청을 드립니다. 주거, 농촌 등 생활 인프라가 통합돌봄과 긴밀히 연계되도록 국토교통부에는 매입 임대와 고령자 복지주택을 활용한 중간집 등 주거, 돌봄 연계 모델 확산을 요청드립니다. 농림축산식품부에는 농촌 돌봄 농장, 돌봄 공동체 등 기존 사업과 연계한 농촌형 통합돌봄 확산을 요청드립니다. 향후 계획입니다. 본사업 시행 전까지 지방정부의 조직인력 배치 현황을 집중 점검하고 준비가 미진한 지역은 교육과 현장 방문 등을 통해서 지원을 강화하겠습니다. 3월에 로드맵을 발표할 예정이고 이후에는 5개년 기본계획을 통해 지역중심 통합돌봄 체계가 현장에 안착되도록 추진하겠습니다. 다음으로 간호간병 서비스 확대 및 간병비 부담 경감 정책 추진 상황입니다. 국민의 간병비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의료, 간병 피로도가 높은 요양병원 입원 환자에 대한 간병비 본인 부담 경감 추진 계획을 수립 중이며 올해 하반기에 발표하고 내년부터 시행하겠습니다. 급성기 병원의 입원 서비스의 질을 높이기 위해 간호간병 통합 서비스를 시행하는 병원을 확대하고 중증 환자에 대한 서비스도 계속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잘해준 것 조금 더 압축적으로. 네, 이어서 교육부 간단하게. 교육부도 있어요? 네. 맞벌이 가구가 증가하고 있고 가족 구조가 변화되면서 영유아 돌봄 수요가 계속 확대되고 있고요. 또 이게 근무 형태가 야간 교대, 주말 근무 이런 게 있어서 출퇴근 시간이나 방학 휴일 같은 때 그런 틈새 시간에 돌봄 수요가 또 늘어나고 있습니다. 영아에 대해서. 그래서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맞춤형 교육 돌봄 환경을 조성하고 촘촘하게 지원할 필요가 있습니다. 초등학교도 1, 2학년은 학교 돌봄을 집중 지원하고 있는데 고학년에 대한 돌봄, 심야, 또 방학 때 그리고 이제 긴급 돌봄 같은 것들이 여전히 좀 사각지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방안을 마련했습니다. 첫 번째, 영유아 돌봄 확대 그리고 질 제고 추진입니다. 유치원이나 어린이집에 다니고 있는 영유아에 대해서 맞춤형 돌봄을 운영하려고 합니다. 학부모님이 필요한 시간에 안심하고 자녀를 맡길 수 있게 기관 운영 시간을 확대하겠습니다. 아울러 거점형, 연계형 돌봄 운영을 통해서 다니는 기관 외에도 언제 어디서나 부담 없이 돌봄을 이용할 수 있게 하겠습니다. 아동이 기관에 머무는 동안 질 높은 교육 돌봄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연령과 발달을 고려한 프로그램을 개발해서 보급하고 어린이집 0세반부터 교사 1인당 아동 비율을 낮춰나가겠습니다. 또 올해부터 아침 돌봄 인건비를 신설해서 돌봄 인력에 대한 현장 부담을 줄여나가겠습니다. 다음은 가정양육 영아에 대한 돌봄 서비스 강화입니다. 가정양육 중에 긴급 일시적인 돌봄 수요에 대응하기 위한 시간제 보육 서비스의 질 제고를 위해서 교사대 아동 비율을 1:3에서 1:2로 축소하겠습니다. 또 시간제 보육 운영 반도 확대해서 실제 이용 수요가 높은 지역부터 우선 고려해서 지역 간 서비스 격차를 완화하겠습니다.
아울러 서비스 이용자의 편의 향상을 위해 이용 예약 관련 기능 개선도 추진할 계획입니다. 두 번째는 온 동네 초등학교 돌봄 교육 추진입니다. 지역사회와 학교가 함께 협력해서 희망하는 학생에게 사각지대 없는 돌봄과 교육을 제공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지자체와 학교 간의 협력 체제를 구축하고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 간의 역할을 분담하며 학교와 지역의 돌봄 인프라 확충 등을 지원하겠습니다. 돌봄보다 교육에 대한 수요가 더 큰 초등학교 고학년들에게는 방과 후 교육 참여를 중점 지원하겠습니다. 이를 위해서 올해 3학년을 대상으로 연 50만 원의 방과 후 프로그램 이용권을 도입하겠습니다. 다음에 범부처 협력 과제입니다. 돌봄 확대에 따른 현장의 부담을 완화하고 인력 부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범부처 협력을 통한 돌봄 인력 확충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복지부에 그 노인 일자리 사업과 연계해서 유아 돌봄 인력을 확보해서 돌봄이 안정적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습니다. 초등 돌봄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서는 학교와 지역 돌봄기관의 인프라를 함께 확충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역별 돌봄 인프라 확충 수요를 파악해서 학교 돌봄 교육 내실화는 교육부가 하고 지역 돌봄 내실화는 복지부와 성평등부가 중심이 돼서 부처 간 협력을 통해 인프라 확충을 지원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부는 관계부처 및 지자체와 긴밀히 협력해서 영유아 및 초등 돌봄 공백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하고 현장에서 체감할 수 있는 돌봄이 이루어지도록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서 국가 책임 돌봄 강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네,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나머지 보고들은 서면으로 참여하시면 될 그러시죠. 것 같고요. 네. 그거는 그냥 발제를 들으신 것으로. 네, 그러면 네. 됩니다. 네, 뭐 열심히 해야 될 일이니까요. 네, 총리님 저희 한 2분 정도만 저희 성평등 가족부에서 하고 말씀하세요. 있는 돌봄에 대해서도 좀 소개해드리고 싶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복지부와 교육부 관련 돌봄이 나왔었는데 사실은 성평등 가족부에서는 지속적으로 영유아 아이 그리고 초등, 중등 대상의 사각지대 해소의 돌봄 역할을 맡고 있었습니다. 전국에 사실 시군구 355개의 방과후 아카데미를 통해서 15,000명 가량의 초등 고학년과 중학생 돌봄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12세 이하 자녀 대상으로는 아이돌봄 서비스가 제공되고 있어서 더 많은 국민들께서 성평등 가족부의 센터를 통해서도 이런 돌봄을 이용할 수 있도록 좀 말씀드렸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네, 바로 이어서 부처 보고를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 추진 현황을 국가인공지능 전략위 부위원장께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 업무 보고 관련해서 하나 뭐 당연히 잘 하고 계실 텐데 뭐 지침이랄까 이런 방향을 말씀을 하나 드리면 어쨌든 요 공무회의는 다른 부처에 요청할 게 있거나 아니면 좀 저한테 뭐 정말 이건 꼭 알려줘야 되겠다라고 하는 구두 보고 해야 될 사안이라든지 아니면 우리 국민들께 꼭 이거 알려드려야 될 필요가 있는 거 이 중심으로 좀 하면 좋겠고요. 각 부처에서 열심히 하면 되는 거는 그냥 열심히 하고 있다 이런 정도 하면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게 워낙 부처도 많고 업무도 많아서 그걸 각 부처가 독자적으로 뭐 당연히 해야 될 일들 같으면 그냥 열심히 계획된 대로 하시면 됩니다. 네. 보고 요점 중심으로 해주십시오. 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 부위원장 임문영입니다.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는 지난해 9월 출범과 동시에 국가 AI 대전환을 위해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추진 방향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AI 3대 강국대학이라는 비전 아래 AI 혁신 생태계 조성, 범국가 AI 기반 대전환, 글로벌 AI 기본사회라는 3대 정책축과 12대 전략 분야를 제시하였습니다. 위원회는 출범 후 3개월 동안 100여 차례 회의와 끝장 토론, 국가 CAI와 협의와 논의를 거쳐서 지난 11월 말에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초안을 마련했습니다. 그 후 출범 100일 기자간담회를 개최하고 330개 정도의 주요 기관, 단체를 대상으로 초안을 설명하는 한편 행동계획 전체를 공개하여 의견을 접수하는 등 폭넓은 소통을 추진하였습니다. 그 결과 총 99개의 실행과제 아래 326개의 정책 공고에 달하는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최종안을 마련했습니다.
이 계획은 각 부처의 정책 권고와 함께 추진 기한을 명시하고 구체적인 입법 과제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주요 7개 과제에 대해서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째, AI 기업과 창작자 간의 상생 발전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창작자의 권리 보호와 저작물 AI 활용 촉진이 서로 양립할 수 있도록 저작권법 개정을 포함한 법제도 개선 방안을 올해 2분기까지 마련하고자 합니다. 구체적으로는 음악, 도서, 방송과 같이 거래 시장에 이미 형성된 저작물은 거래 활성화를 지원하고 온라인 공개 게시물과 같이 거래 시장이 없는 저작물은 권리자가 AI 학습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며 거부 표시가 없는 경우에만 선사용 후보상 원칙을 적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둘째, AI 시대의 보안 체계를 민간 화이트해커를 활용한 예방 중심의 보안 체계로 전환하겠습니다. 이는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AI 기반 사이버 위협 등에 대응해 화이트해커가 선제적, 상시적으로 보안 취약점을 합법적으로 발굴 제거하는 제도로서 올해 민간과 공공 대상의 시범 사업을 거쳐서 법제화하는 등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확산해 나갈 예정입니다. 현재는 화이트해커가 선의의 목적으로 취약점을 탐색하는 경우도 현행 정보통신망법을 위반하게 되는 문제가 있어서 단계적 도입이 필요합니다. 셋째, 국가 AI 데이터 정책 연계 협업 방향을 정립해 나가겠습니다. 민간 공공의 AI 데이터 정책 간의 효율적이고 연계 협업을 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올해 2분기까지 마련하고자 합니다. 현재 국가 AI 최고 책임자는 AI 미래기획 수석이고 국가 데이터 최고 책임자는 국가 데이터처장입니다. 그런데 AI 기본법상으로는 국가 AI 전략위원회, 데이터 산업법상으로는 국가 데이터 정책위원회, 공공데이터법상으로는 공공데이터 전략위원회가 각각 따로 운영 중이어서 정합성을 정리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넷째, AI로 대국민 서비스와 정부의 업무 방식을 혁신하겠습니다. 국민이 일상 언어로 문의하면 AI가 민원 안내부터 처리까지 완결해주는 AI 통합 민원 플랫폼의 설계를 올해 3분기까지 마치고자 합니다. 또한 정부 내 AI의 안전한 도입 및 활용을 지원하는 범정부 AI 공통 기반을 구축함에 있어 독자 AI 파운데이션 모델과 함께 국산 AI 반도체를 연계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섯째, 복지 신청주를 탈피하여 AI 기반 예방적 복지를 실현하겠습니다. 국민들께서 복지를 신청하지 않아도 AI 데이터를 활용해 복지 혜택을 받으실 수 있도록 사회보장기본법에 복지 탈신청주의 원칙을 규정하는 등 관련법 개정을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여섯째, 민간 AI를 국방에 발빠르게 도입해 국방 AX를 가속화하겠습니다. 빠른 AI 기술의 발전 주기를 고려하여 국방 AI 도입을 전통적인 무기 획득 대비 획기적으로 단축할 수 있도록 국방 AI 획득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관련법을 재개정하고 추진하고자 합니다. 일곱째, 국민과 함께하는 AI 기본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AI를 통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AI 혜택을 모든 국민들께서 고르게 누릴 수 있도록 사회적 수기를 거쳐 올해까지 AI 기본사회 추진 계획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위원회는 향후 동계획을 빠른 시간 안에 2차 전체 회의를 열어서 의결 확정하는 한편 이후에는 각 부처의 이행 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 관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한민국 인공지능 행동계획 수립 현황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의견들 주십시오. 네, 각 부처에서 잘 적용하면 될 것 같네요. 예, 저 공정거래위원회에서 잠깐 의견 드리겠습니다. 제가 처음에 이제 임명되고 국가 AI 전략위원회에 공정거래위원회가 빠져 있어서 사실 좀 놀랐는데요. AI 산업 발전하려면 공정한 거래 질서가 굉장히 중요하고 여기 첫 번째 과제에서도 있듯이 창작자 혹은 프리랜서들이 시장 안에서 자신의 권리를 획득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협상력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공정거래위원회도 여기 참여하는 것이 AI 산업 발전을 위해서 아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반영해서 네. 더 추가로 협의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네,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성평등부 장관입니다. 네, 저희 성평등부에서는 사실은 그 외부로부터 인공지능 전략위원회 성평등 관점에
대안과 정책 지원이 필요한데 왜 성평등 가족부가 빠져 있는지에 대해 이거는 제가 많이 듣고 여러 포럼을 통해서 저희가 의견을 모으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그 인공지능 전략위원회에서 좋은 초안을 지금 마련해 주셨는데 저희 성평등부에서도 함께 논의하면서 좋은 성평등 가치가 인공지능에 기반한 기본 사회로 잘 이어질 수 있도록 같이 돕겠습니다. 네, 그렇게 하시죠. 예, 금융 AI도 중요한데 금융위도 빠져 있거든요. 그 전체적으로 충분히 반영이 안 됐거나 협의가 안 된 부분들은 오늘 다 말씀 듣고 취합하셔서 그렇게 하십시오. 전체적으로 좀 다시 논의를 좀 하겠습니다만은 이번 AI 기본법 개정안에 전체 위원 60명으로 제한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논의가 지금 확대되고 있는 AI 민주주의 분과 등의 논의가 좀 더 추가될 필요가 있고요. 지역위원회나 또 보안과 관련된 중요한 분과도 또 추가될 여지가 있어서 제한된 인원 안에서 최대한 협의를 해서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필요하면 인원을 늘리세요. 지금 AI 기본법에 60명을 일단 법에 돼 있다고요, 이 숫자를? 네. 뭐 법에다가 쓰나? 처음에 법에 해놨더라고요, 이상하게. 네. 그러면 위원은 그렇게 하고 다른 형식의 구성원을 만들면 되죠. 예, 네, 그러니까 자문회의나 뭐 그런 거 하면 실무기구에서 포괄을 해서 논의를 하면 좋겠고요. 여기 22페이지인가요? 보면 39번 같은 경우에 AI 기반 40번이군요. AI 기반 금융산업 혁신 성장과 금융산업 AI 대전환 이런 부분들이 과제로 선정되어 있으니까 충분히 논의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네, 말씀하신 각 정부 부처에 관련된 내용들은 저희가 분과위원 등을 최대한 활용을 해서 보완하도록 하겠습니다. 법에 있는 분과위원회의 위원이 아닌 다른 방식을 활용해서 충분히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진행해 주시면 자문위원 하든지 뭐. 네, 알아보겠습니다. 와기정통부입니다. 네. 인공지능 개발의 70% 이상이 데이터 문제입니다. 데이터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지금 사실 기존에는 비전문가들이 데이터 작업을 해서 지금의 생성형 AI를 만들었는데 이제 앞으로 이제 피지컬 AI, 이제 산업 제조 AX 이런 것들 하려면 전문가들이 데이터를 만져야 됩니다. 사실 작업이 더 좀 쉽지 않고 굉장히 좀 난이도 있는 작업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사실 인공지능 우리가 성공을 시키기 위해서 이 데이터 가버넌스가 굉장히 좀 중요하고요. 그래서 대통령께서 이제 데이터 처장께서 이제 처장이 이제 최고 데이터 책임자 이제 지정을 하셨고, 근데 사실은 데이터 처에서만 이 데이터 가버넌스 정립이 하기가 어려울 거고, 사실 과기정통부, 행안부 이제 민간 공공 데이터들을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제조 AX든 피지컬 AI를 하는 데 있어서 이런 데이터들을 어떻게 우리가 체계를 만들고 할지에 대한 이 준비가 저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아마 데이터처에서도 이런 데이터법 관련해서 이제 좀 고민을 하고 계신데 이 부분은 같이 좀 저희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좀 같이 논의를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데이터처장 말씀드리겠습니다. 부총리님께서 그 부분을 총괄하시는 거니까 원래 그 부분 같이 회의를 소집하셔서 한번 의논해서 틀을 정리하시죠. 네, 지금 데이터 산업법에 잠깐만 얘기 좀 하고 잠깐만 말 좀 마저 하십시오. 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어쨌든 간에 국가 CDO가 이제 데이터처가 됐는데 사실은 지금은 이제 과기 장관 회의에서 또 AI 거버넌스 관련된 논의도 있고. 그래서 좀 같이 좀 긴밀하게 좀 논의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어쨌든 지금은 국가 데이터처가 이런 데이터 거버넌스를 잘할 수 있게 지원을 해줘야 될 것 같고요. 그런데 AI 활용에 있어서에서만큼은 어쨌든 지금 과기정통부 그리고 과학기술 관계 장관 회의에서 논의하고 있는 이 아젠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같이 좀 연결해서 긴밀하게 논의를 하면서 이 법제화할 것들은 법제하고 체계를 만들 것들은 잘 만들어 가야 저희가 좀 이 AI 시대 준비를 잘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데이터 정장 약간 먼저 얘기하려고 했던 것 같아요. 예, 데이터처장입니다. 부총리님 말씀 저도 적극적으로 공감하고요. 저희가
기존의 통계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총괄을 했었는데 통계를 할 때도 저희가 전문가라고 하지만 저희가 혼자서 결정하지 않습니다. 그때도 부총리 주재로 각 부처의 장관님들 모여서 저희가 통계위원회를 하고 있었고요. 지금 저희가 준비하고 있는 국가데이터 기본법상에도 총리님을 주재로 해서 장관님들 모시고 그리고 전문가들을 모시고 저희가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만들어 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앞으로 법 제정하는 과정에서 그 과기부 그리고 행안부 그리고 무엇보다도 그 국민들의 의견을 저희가 만드는 게 AI 시대의 데이터를 믿고 쉽게 쓸 수 있도록 하는 거거든요. 그런 관점 하에서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조율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의견을 열심히 듣겠습니다. 네, 이양 부장은. 아닙니다. 지금 저 공공데이터 관련해서는 총리께서 지금 위원장으로 계시기 때문에 총리실에서도 좀 관심을 가져. 그 말씀이었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일단 부총리님하고 우리 데이터 처장님께서 한번 걸러 주시죠. 그게 원래 내용이 거기서 한번 걸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면 이 구조적으로는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가 대통령 직속으로 전체 AI 정책에 대한 총괄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국가인공지능전략위원회에서 전체 AI와 데이터에 대한 거버넌스 그림을 그리고 거기에 맞춰서 각 부처에서 해야 될 역할들을 이렇게 정리해 나가는 방식이 맞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각 부처들이 맡고 있는 역할들이 있으니까 이건 집행기구하고 참모기구는 각각의 역할에 또 다른 점이 있으니까 그거 적절히 조정해서 하면 됩니다. 예, 진행해가면서 필요한 조정을 하겠습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고요. 부처 협조사항 공유 순서입니다. 통일부 관세청장님, 지재처장님, 과기정토부장관님 순서로 말씀해 주십시오. 예, 책상에 이재명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정책 그 책자가 있는데요. 홍보 협조를 구하는 이유는 우리 정부의 대북 정책인 한반도 평화공존정책에 대해서 정부 내에 숙지율을 높여서 국민적 지지 기반을 넓히기 위한 겁니다. 대북 정책은 우리 정부의 정체성입니다. 각 부처에 찾아오시는 외빈들, 특히 경제부처에 많이 오실 텐데 코리아 리스크에 관심이 있고 대북 정책을 묻는 경우가 많다고 들었습니다. 숙지해 주시면 도움이 될 겁니다. 추진 배경은요, 광복절 경축사 등 주요 계기에 대통령께서 제시한 한반도 정책의 주요 방향을 토대로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추진 체계를 정립했습니다. 설명 책자를 만들어서 정부기관, 주민센터, 초중고등학교 등에 총 26,000부를 배포했고 앞으로 해외판을 제작해서 재외공관, 주한공관, 국제기구 등에 배포할 예정입니다. 평화공존에 대한 철학적, 역사적 뿌리를 바탕으로 주요 내용입니다.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를 지향하는 국민적 염원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안중근 의사의 동양평화론 정신을 잇고 노태우 정부의 남북기본 합의서 채택 이래 역대 정부가 35년 동안 지속해온 평화공존 정책의 역사적 흐름을 계승합니다. 한반도에서 적대와 대결을 종식하고 싸울 필요가 없는 평화를 만들어 나가겠다는 이재명 정부의 확고한 철학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 표에서 목표와 추진 원칙을 좀 숙지해 주시면 좋을 텐데요. 평화공존 제도화, 공동성장 기반 구축, 그리고 전쟁과 핵 없는 한반도 실현이 우리 정부의 목표입니다. 추진 원칙은 북한 체제를 존중하고 흡수 통일을 추구하지 않으며 적대 행위를 추진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협조 사항입니다. 국내외 공감대 확산을 위해서 배포된 그 설명 책자를 적극 활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외교부, 재외동포청, 평통 등 공관 활동, 외교사절 방문 그리고 해외 행사 등 계기에 책자를 활용해 주시고 보훈부, 국방부, 교육부 등에서 행사, 교육 등 계기 시에 책자를 활용해 주시고 특히 문화체육관광부에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홈페이지, SNS 채널 등을 활용해서 평화공존 정책에 대한 범정부적 홍보 추진을 하는데 협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관세청장님 이하는 협조사항 중심으로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관세청장입니다. 범정부 의류 라벨 관리 합동 기획 단속에 대해서 보고드리겠습니다.
그냥 이거는 라벨 가리를 합동 단속하겠다 그런 취지니까 그 정도 됐습니다. 뭐 원래 소관 핵심 업무 중에 하나니까 다른 부처에 뭐 협조 요청할 거 그런 건 아니죠? 지금 같이 공정위 조달청, 경찰청, 서울시와 합동을 하기 때문에 저희들이 주간 부서로서 역할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다른 부처들도 같이 협업에 동참해 주시기를 부탁드리는 말씀입니다. 네, 그거는 여기서 뭐 토의할 건 아니고 실무 협의를 하고 있겠죠? 맞습니다. 네. 어쨌든 뭐 이런 것 국가적인 뭐 지적 재산권 보호 체계에 관한 문제니까 단속 열심히 하도록 하십시오. 네. 네, 그다음 또 지재처 또 협조 사항 중심으로 해주십시오. 네, 이건 뭐 범국민 관련 사항이고요. 법무처 사항이기 때문에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지식재산처장입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추진 관련 협조 요청 사항입니다. 도로의 색깔 유도선은 대한민국 길치들을 해방시키고 교통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였습니다. 요즘같이 추운 날 버스 정류장에 온열의자 엉뚱 앉으면 마음까지 따뜻해집니다. 모두의 아이디어는 이와 같은 국민의 창의적 아이디어를 대대적으로 발굴하여 모두의 창업 열풍의 마중물이 되게 하고 또 정부 정책을 구현해 행복한 사회를 만드는데 삼구하는 대국민 아이디어 공모 프로젝트입니다. 평소 불편했던 점을 이렇게 바꿔보면 어떨까 하는 제안이나 이거다 싶은 사업 아이템 등 주제나 분야 관계없이 남녀노소 누구나 어떤 아이디어도 제안하실 수 있습니다. 지난달부터 아이디어 공모를 시작했고 4월 15일에 마감될 예정입니다. 오늘 현재 홈페이지 누적 방문이 약 88만 회, 아이디어 신청 건수는 6,300건을 넘기며 국민들의 높은 관심과 참여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접수된 아이디어는 6개월간의 전문가 실사와 고도화 컨설팅 과정을 거쳐 우수 아이디어 60건을 선정하고 11월에 포상할 계획입니다. 총 상금은 정부 공모전 사상 최대인 7억 8천만 원으로 1등에게는 1억 원의 상금과 표창이 수여되고 우수 참여자 1만 명에게는 3만 원의 지역화폐가 지급됩니다. 수상 아이디어는 관계부처와 협력하여 창업, R&D, 사업화, 정책 반영 등으로 이행되도록 만전을 기하겠습니다. 모두의 아이디어 관련하여 관계부처에 협조 요청드립니다. 우선 보다 많은 국민들께서 참여하실 수 있도록 각 부처 및 산하 공공기관이 보유한 홍보 채널을 통한 전폭적인 홍보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부처 공무원들과 유관기관 직원들의 적극적인 참여도 독려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수 아이디어가 현실화되어 국민들께서 보람을 느끼실 수 있도록 지원을 바랍니다. 그간 중소벤처기업부를 비롯한 각 부처에서 많은 협조를 해 주셨습니다. 우수 아이디어가 모두의 창업으로 연결되는 것 같이 각 부처에서도 선정된 아이디어가 소관 업무별로 후속 R&D, 거래와 사업화, 공공조달, 정책과 제도 반영 등으로 실현될 수 있도록 협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분야별 심사위원 또는 멘토로 활용 가능한 전문가 추천과 함께 특히 수상자에 대한 대통령님, 총리님 표창이 수여될 수 있도록 행안부에서 적극 지원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그다음 과기부. 네, 우체국 정부 업무 위탁 확대 협조 사항 간단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현재 국토부 빈집 확인의 조사 업무 위탁 추가 수행할 예정이고요. 행안부의 주민등록 조사 그리고 데이터처의 통계 조사, 지방정부 기본소득 조사 업무 협의 중입니다. 각 부처에서도 저희 우체국 활용해서 정부 업무 위탁 수요 조사를 지금 하고 있으니까 적극적으로 활용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다른 말씀 없으시면 네, 한두 가지만 좀 더 합시다. 그 농림부 GMO 완전 표시제 지금 진행 사항이 어때요? 지금 법률 통과됐고요. GMO 완전 표시제 관련 법률은 식약처 소관 법률입니다. GMO 예, 네, 대통령님. 네, 지금 저희가 식품위생심의위원회라는 것을 이제 하고 2월 중순에 이제 행정예고 지금 준비하고 있습니다. 완전 표시제로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렇습니다. 뭐 흔적이 없다, 뭐 이러면 빼고 이런 거 아니죠? 네, GMO 완전 표시제 관련해서 지금 이미 법은 작년에 통과되었고, 하여튼 이제 뭐 콩으로 간장을 만드는데 간장에는 콩의 모양이 없으니까 이거는 해당이 없다 이런 거 안 하고. 예, 전 제조 공정에서. 그렇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콩으로 만든 된장으로 만든 첨가제가 들어간 식품도 다 표시하는 거죠.
지금 관련해서 그 식품군에 대해서 지금 다 관련 단체나 소비자 단체하고 논의를 어느 정도 마친 상황입니다. 논의가 아니라 법률상 그 GMO 없음을 표시할 수 있는 대상이 네, 그 어디까지냐? 대상에 대해서 지금 사회적 합의를 거의 다 진행을 하였습니다. 법에 정하는데 무슨 사회적 합의? 그 내용에 대해서는 시행령에 정하게 되어 위임하게 돼 있습니다. 네. 어쨌든 그건 신속하게 하고 그게 하여튼 국민들한테 이게 GMO 성분이 들어가 있냐 안 들어가 있냐 유전자 조작한 걸로 만든 재료를 이용해서 들어간 것도 표시는 해줘야 될 거 아니에요? 네, 소비자 알 권리를 위해서 이 네. 부분에 대해서는 지금 신속하게 속도를 진행하고 좀 있습니다. 내주시고요. 네. 국민들한테 정보와 선택권을 드려야죠. 그다음에 검찰, 경찰 어디 관세청 여기가 지금 저거 마약 단속에 관계된 부처인가요? 경찰, 검찰, 관세청? 네, 정부 합동수사본부가 8개 단체로 지금 구성되어 있습니다. 8개. 검찰, 경찰, 해경부, 식약처 그래? 등등 해갖고요. 거기 총괄은 어디예요, 그러면? 지금 검찰이 하고 있습니다. 네. 검찰청이? 예, 아니면 수원지검에 법무부가? 합동수사본부를 만들어갖고요. 검찰청? 예, 수원지검에 마약수사 합동본부 형태로 운영하고 있습니다. 관세청은 뭐 기타 듣고. 예. 지금 단속 실적은 좀 어떻습니까? 지금 우리 사회에 이게 심지어 저기 무슨 수험생 뭐 잠안 오는 약이라고 그 마약 성분도 막 ADHD 그런다고 하는 소문까지 있고 그게 무슨 가정주부들까지 파고들고 골목까지 그리고 무슨 업소 이런데 뭐 너무 광범위하게 확산된다는데 실태 상황은 좀 어떤 것 같습니까? 예, 경찰청장 직무대행 말씀드리겠습니다. 과거에는 마약이 그 은밀하게 이렇게 이제 일부 마약 하는 사람들만 했었는데 지금은 온라인으로 이렇게 마약이 이렇게 배달이 되고 또 그 결제도 이제 가상자산 이런 걸 통해서 하다 보니까 많이 확산이 돼 있습니다. 그리고 학생들한테는 이게 이제 살 빼는 약이다 이렇게 해서 그런다고요? 예, 그렇게 하고 또 잠안 오는 실태 어려운 점은 알겠는데 예. 지금 실태 상황이 그렇다는 건 대충 이해를 하겠는데 시간이 그러니까 어떻게 단속하고 그 억제하고 있냐 그 말씀을 좀 듣고 싶으세요. 저희 경찰에서는 이제 그 식약처와 협력해서 이제 그 의료용 마약 유통에 대해서도 단속을 하고 또 이 마약이 이제 관세청을 이제 세관을 통해서 이렇게 들어오는 마약은 또 세관과도 협력을 하고 저희 또 내부적으로 이제 그 마약 그 신고를 받아서 그 밑에서부터 이제 그 마약 투약자부터 마약 그 공급책으로 이렇게 올라가면서 이렇게 하는 수사도 하고 그 다양한 방법으로 이렇게 수사를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냥 통상적인 얘기밖에 안 되는데 그 검찰청 관세청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말씀하신 문제. 그 대통령께서 그 작년 말에 업무보고 때 지시하신 그 이후에 저희들이 보다 더 촘촘하게 국경 단계에서 단속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제 특송 화물의 경우에는 기존에 그 우범국발 별도 그 전용 검사대가 없었는데 그 이후에 별도로 우범국발 동남아시아라든지 우범국에 대한 별도 전용 검사대를 운영해서 지금 철저하게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그 여행자 부분도 단속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작년 말에 국회 관세법상 신병 검색 권한을 보다 더 명확하게 했습니다. 그래서 물론 뭐 홍보를 통해서 그런 그 수능도도 높이고 있는데 여행자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굉장히 강화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대통령 말씀드리면은 저희 이유는 됐고요. 80%를 적발하는데 결과상으로 보게 되면은 여행자가 단속 1위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국제우편, 특송 이런 순으로 저희들이 적발하고 여행자가 지참하고 들어오는 게 제일 많다고. 예. 기존에 코로나 전에는 국제우편, 특송 여행자 순이었는데 이제 코로나 종료 이후에는 여행자가 단속 적발이 굉장히 많은 그런 상황이라서 여행자들의 그 불편을 최소화하면서도 단속 강화하려고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국제우편 말씀하신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단속을 1차 저지선 단속을 보다 더 강화하고 있고 그리고 한편으로는
그 말씀하신 2차 저지선 부분들을 동서울 집중우체국의 그총 우정사업본부랑 같이 해서 10명이 지금 실제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추가적으로는 뭐 검색기라든지 장비 이런 것들도 그 교체를 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철저하게 저희들이 국경상에서 단속을 계속 강화하는 노력들을 하고 있습니다. 자, 반입을 검색을 통해서 차단하는 거, 그거는 관세청이 주로 하는 일이 되고, 그거는 여행자뿐만이 아니라 무슨 저기 컨테이너나 요새 희한한 방법으로 배 타고 아예 싣고 들어오다가 제주 해안에 떨어뜨려 가지고 해안에 떠내려고 막 그러고 있더군요. 어쨌든 그런 것도 있고. 그러면 그 전에 왜 제가 우편 집중국에 그 인력을 확보해 가지고 우편물 검색하라고 한 거는 지금 어떻게 됐습니까? 예. 우편 집중국과 관련해서는 저희들이 이 우편 집중국이 몇 군데인데 몇 곳에 몇 명이 나가서 어떻게 하고 있어요? 네. 지금 우편 집중국이 총 22군데인데 저희들이 그동안 그 업무 보고 이후에 그 수시직제를 행안부에 신청을 했고 지금 이제 내용들이 거의 초안 단계는 완성이 된 상태입니다. 그리고 22개 집중우체국이 있는데 그 가운데 지금 2월 3일자로 5개 부분을 확대해서 그렇게 운영을 하기로 그렇게 일단 지정을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1월 말부터 운영을 하고 있는데 지금까지는 2차 우편 집중국에서 아직 적발된 사례는 나오고는 있지 않습니다만은 계속 장비 확충이라든지 탐지견 투입이라든지 또 이번 주 오후에 지금 그 우정사업본부랑 제가 그 MOU를 체결할 계획인데 보다 더 그러면 아직은 실제로 착수를 못한 것 같고 5군데만 할 게 아니라 어쨌든 행안부도 인력 빨리 배치해 주시고요. 예, 그렇게. 그 기재부도 예산은 기재부가 안 하구나. 그렇습니다. 네, 저 예산 빨리 챙겨주고 하여튼 국민들이 오염돼 가고 있는 상황인데 속도를 좀 더 내주시도록 하십시오. 예, 어쨌든 들어오는 거 막는 건 그렇고 이제 추적해서 잡는 거는 아마 검찰도 그 인력 조직이 좀 있는 것 같은데. 네, 아까 말씀드린 합동수사본부에서 그 형태들의 일을 하고 있고요. 관세청 통해 가지고서 만약에 이제 어떤 문제 있는 우편물 형태로 뭐가 들어오게 되면 그걸 이제 수사기관으로 연계해서 통제 배달 같은 형태로 해서 실제 그 투약하고 유통하는 사범들을 적발해서 처벌하고 있습니다. 투약 현장 단속도 좀 하세요? 하고 있어요? 전체적으로 봤을 때 유통 쪽은 아무래도 검찰 쪽에 강점이 있고요. 투약 쪽은 경찰 쪽에서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예를 들면 의심되는 장소 있잖아요. 예를 들면 말하긴 좀 그런데 클럽 이런 데를 이렇게 이제 집중적으로 기간을 정해서 단속도 하고 있어요. 그리고 클럽이 단속되면 업소에 이제 영업 정지 처분도 하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좀 잡히기는 해요. 예, 클럽 단속에서 단속 클럽에서 그 아주 상습적으로 하는 곳도 있어서 저도 보면 여기서 하는구나 이런 거 알 수 있을 정도던데. 예, 클럽에서는 이제 그 업소에서 그 업소 측에서 이렇게 이제 직접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는 좀 조심을 합니다. 왜냐하면 단속이 되면 업소가 영업 정지를 맞기 때문에. 그렇지만 그 종업원들이 이렇게 암암리에 이렇게 하는 경우들이 있고 그렇습니다. 하여튼 마약 문제는 생각보다 좀 심각해서 계속 확산되고 있잖아요, 그죠? 예. 그래서 작년 그 단속 수치를 보면 그 단속 인원은 작년에 한 13,500명 정도 경찰에서 단속을 했습니다. 이건 전년도하고 거의 숫자는 비슷한 수준인데, 근데 이제 문제는 그 쉽게 이렇게 이제 접할 수 있다는 겁니다. 온라인으로 해서 그 텔레그램이나 이런 데를 통해서 이렇게 이제 사고 싶다 이러면은 이제 바로 이렇게 구입이 또 가능한. 그건 다 우편으로 들어오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런 우편으로 들어와서 우편으로 해서 이제 일단 들어와서 우리나라에서 또 이렇게 소규모로 또 배달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경찰에서는 작년도에 그 마약 단속 인력을 대규모로 늘려서 원래 한 400명 정도 됐었는데 지금 한 900명 정도 이렇게 대폭 늘렸습니다. 그래서 시도청에 마약 전담하는 수사대가 있고 경찰서에도 전담 인력을 두어서 이렇게 그 유통 사범에 대해서는 이렇게 집중적으로 단속 활동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하여튼 마약 문제는 국민이 병드는 문제이기도 하고 그 지하 경제 문제이기도 하고
역량을 좀 최대한 투입해서 하도록 하시고요. 그 다음에 참 전에 그런 거 있었는데 경찰 간부들 마약 검사하라 했더니 안 하고 버틴 간부들이 몇 명 있다고 기사에 난 것 같은데. 예, 이 작년 연말에 이제 저희가 그 자발적으로 동의를 받아서 이렇게 이제 실시를 했는데 일부 그 이렇게 동의 안 한 사람은 그 검사를 안 했는데 이제 법에 이제 그거를 이렇게 명시를 했습니다. 경찰 공무원. 경찰만? 예, 그 지금 군인도 하고 있고 교육 쪽에서도 하고 있는 걸 아는데 저희 경찰도 경찰공무원법에 마약 검사할 수 있는 그걸 그 도입을 했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우리가 그 불시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게 사실은 이 감염 접촉면이 좀 있어서 감염 위험이 있는 감염이라는 표현이 좀 그러긴 한데 하여튼 그런 위험이 있는 공무원들은 거기 정기적으로 이렇게 체크를 해야 조심도 할 거고. 예, 그렇습니다. 또 혹여라도 있을 그 감염 사례, 그 정말 큰일 나잖아요, 그죠? 예, 예. 근데 그게 경찰만 해서는 안 될 것 같은데. 좀 그 관련된 단속 업무나 이거 하는 공무원들은 정기적으로 체킹을 한번 해야 되지 않을까요? 예, 대통령님 인사수석입니다. 네. 예, 국가공무원법에 그래서 관련해서 경찰 공무원, 그 군인들, 특정직 공무원들 외에 이 관련해서 그 마약 쪽 취급하는 공무원들이라든지 이쪽에 그 여러 가지 취약점이 있는 쪽, 그 다음에 일반 공무원들도 필요에 따라서 할 수 있도록 그 관련 입법들이 준비되고 있습니다. 아, 준비하고 있어요? 네. 그리고 민간 쪽도 사실은 좀 그걸 해야 되지 않을까요? 공무원들도 하면 예를 들면 마약을 취급하는 민간 많이 취급하는 그것도 뭐 인권 침해냐 뭐 이럴 수 있긴 한데 그것도 뭐 검토를 한번 해보십시오. 그게 마약을 취급하는 합법적으로 취급하는 민간인들 있잖아요. 그것도 뭐 다른 쪽에서 검토할 여지가 있는지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이제 공개 일반 안건을 심의하겠습니다. 총리님 협조상 하나만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저 설이나 추석이 되면은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이 늘 떠오릅니다. 국토교통부 소관이고 도로공사 소관인데요. 현재 본부에서 하고 있는 국가 상위 유공자 1급에서 5급은 전면 면제가 됩니다. 근데 현장에 나가 보면 6급, 7급이 50% 감면되기 때문에 이 문제에서 끊임없이 전면 감면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대수를 보면은 도로공사 통계 자료를 보면은 1년에 평균 한 230만인데 금액은 30억입니다. 저기요, 오늘 결정해야 되는 일입니까? 아닙니다. 이걸 가지고 국토부하고 계속 저희들이 협의를 하는데 그 문서로 좀 준비해서 가지고 오십시오. 네. 네. 문서. 그래서 계속 협의하는데 네. 좀 국토부에서 좀 협조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131호 안건을 상정합니다. 국토교통부 공개. 네, 이것까지 공개 안건입니다. 국토교통부 차관께서 제안 설명해 주십시오. 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6년 설 연휴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계약안은 설날을 맞이하여 고향을 찾는 국민들의 교통비 부담을 덜어드리기 위해서 위로도로법에 따라서 설 연휴 중에서 2월 15일부터 2월 18일까지 전국의 고속도로 통행료를 면제하려는 것입니다. 심의 의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설 연휴 중 전국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건입니다. 다른 의견 없으시죠? 이게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님 얘기하고 관계가 있는 거예요? 네, 관계 있습니다. 현재는 1급에서 5급까지 상위 유공자는 100% 감면이 되는데 설 연휴에 일반 1년 내내 된 설, 추석 그 1년 내내 고속도로 통행료를 평시에도 설 연휴 관계없이 설 연휴 관계없이인데 특히 국가 유공자에 대한 통행료 면제 이야기는 별도로 안건을 준비하십시오. 네, 알겠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의결하겠습니다. 다음 또 공개보고 안건입니다. 133호 안건을 상정합니다. 행안부 장관님 제안 설명 부탁드립니다. 네,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정보공개 종합평가 결과는 국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공개제도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정보공개법 제24조에 따라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운영 실태를 평가한 결과입니다.
총 561개의 이 공공기관에 대해 5개 분야 12개 세부 지표로 실시된 이번 평가 결과는 평균 91.2점입니다. 전년 대비 1.3점이 하락하였지만 2년 연속 90점대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하락된 이유는 질적 평가 확대를 위해서 이번 평가부터 평가 기준을 강화했고 또 신설 기관이 3곳 있었는데 운영 미흡 때문에 그 결과가 이렇게 나온 것 같습니다. 평가 등급은 최우수 115개, 우수 170개, 그리고 보통 271개이며 미흡 등급을 받은 기관은 5개로 전체 기관 대비 0.9%에 해당합니다. 기관 운영별로는 준정부 기관이 그리고 평가 분야별로는 정보공개 청구 처리 이 분야가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습니다. 이런 결과를 토대로 우수 기관에는 정부 표창을 수여하고 미흡 기관에는 운영 실태 개선 권고와 맞춤형 이 컨설팅을 실시할 예정입니다. 우리 정부는 투명성 및 책임성 강화를 통한 국민의 신뢰 확보를 핵심 국정 방향으로 삼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현행 평가 체계가 형식적으로 운영되는지 들여다보고 공공기관의 실질적 투명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평가 지표 전반을 재검토 보완해 나가겠습니다. 심의 접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네, 충분히 설명 주신 것 같습니다. 네. 다른 의견 없으시면 원안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비공개 부처보고로 넘어갑니다.